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 궁금하시죠? 강의 제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시다시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이해하라. 돈 버는 법, 지키는 법, 불리는 법. 한번 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국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국은 곧 조만간 발표할 규제책에 대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아파트 어디가 좋은지 좀 얘기해주면 안 되나. 재테크 할 때 말이죠, 여러분. 나 자신의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서 뭐라고 짖든 떠들든 방해하든 뭐 다리 걸고 태클을 걸든 뭐라든 그냥 휘파람 불면서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강의에 있어서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페이스대로 갑니다. 시류를 타지 않는 아주 고전적인 내용을 좀 다룰까 해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이해하라. 오늘도 상담 중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유튜브 구독자는 많습니다만은 이 최근에 시청하신 분들은 또 예전 강의 안 보시거든요. 해서 다시 한번 이 시국에 마인드를 좀 잡아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항상 강조하지만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그래서 기초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이해하라. 위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자. 제1장입니다. 제1장. 뭐 100장까지도 가겠지만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단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이해하라. 위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자. 위험. 여러분들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위험. 영어로 리스크. 네.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는 간단하죠. 빙판 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위험할까요? 라는 문제예요. 아주 쉽죠. 여러분, 자, A 아니면 B예요. 오지선다도 아니고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얼음판 위에 A는 서 있고 B는 걷다가 뛰고 뭐 걷다가 뛰고 움직이고 있죠. A는 서 있고, 누가 더 위험합니까? 이 빙판 위에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위험한 겁니까? 뭐 A, B 거의 비슷하네요. A, B. 자,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은 A, B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만 봐서는 B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B가.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문제가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서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투표를 해주세요. A는 살얼음판에 서 있고요. B는 뛰는데, 빙판 위에서 뛰는데 이 얼음 두께가 좀 많이 두껍네요. 자, 이 상황이라면 A와 B 중에 빙판 위에 두 사람, 한쪽은 서 있고 살얼음판 위에 서 있고 한쪽은 두꺼운 얼음판 위에서 걷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누가 더 위험한 겁니까? 제 생각에 A가 위험하죠.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험의 정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B한테 말을 합니다. 넘어지면 다쳐. 뇌진탕 올 수도 있고 여기 팔 하나 부러질 수 있어. 넘어지면 가만히 있어 임마. 왜 얼음판 위가 뛰고 난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친구는 이 A한테 말합니다. 아저씨 빨리 피하세요. 무슨 소리야. 빙판 위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안전한 거야. 아저씨 이거 얼음 다 녹으면, 그러니까 B도 뛰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요. B도. A는 어떻게 되죠? 이거 살얼음판 녹음, 날씨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 A는 어떻게 되죠? 위험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은행입니다. A는 지금 은행에 있는 겁니다. 이거 한 7년 전 강의예요. 7년 전 강의. 그러면 다칠 것이냐, A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인데 타박상 입을 B를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본인이 남 걱정해줄 처지가 아닌데 남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이 케이스의 분들을 많이 만나요. 굉장히 많이 만나요. A도 많이 만나고 B도 많이 만나고요. 특히 부부가 온다면은 한쪽은 A고 한쪽은 B고 그래요. 많이 다퉈요. 일단 A는 당장은 다칠 일이 없으니까. 당장은 다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강의 듣기 전에는 자기가 A인데 A인 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A인가 B인가? 중간은 없어요. 걷기만 해도 B예요. A는 정말 살얼음판 위에서 넘어질까봐, 미끄러질까봐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그러다 얼음 다 녹으면은, 저 얼음 두께가 금리라면 금리 같은 마이너스 금리 다 녹고 있네. 은행을 탈출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죠 이제? 저 살얼음판이라도 있을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더 이제 아슬아슬해지면 아예 움직이는 것조차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목. 두 번째, 적은 돈을 의미 없이 놀리지 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적은 돈, 그 다음에 의미 없이 놀린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돈. 근데 우리가 우리 어르신분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산을 형성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유경험자분들은 아시죠? 내가 정말 시작할 때는 여기 서울에 올라와서 돈도 없이 이렇게 생고생으로 그때 그 당시에 작은 돈으로 이렇게 이겨냈구나 라는 거 아시는데, 우리 무경험자분들이 그 경험치를 따라갈 엄두를 못 내거나 용기를 못 내서 적은 돈을 거의 의미 없이 놀리거나 적은 돈을 날려먹어요. 어떻게?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날려먹죠. 일단 이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적은 돈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은행에 아까 우리 봤던 그 살얼음판 위에다 쌓아놔서 결국 다 녹아서 물에 가라앉을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적은 돈이라고 이 돈을 함부로 여기면서 뭐 아니면 도의 전략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처럼 막장의 재테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이 적은 돈에 대한 중요성을 못 깨우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자는 되고 싶어. 그럼 부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는데 지금 나의 봉급으로 또는 뭐 취업하기 전에 나의 이 스펙으로는 내가 취업할 정도 수준의 회사가 뻔하고 그 뻔한 봉급을 받고 뻔한 저축을 해야 되고 뻔한 구질구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시작점, 이 부자가 되겠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이유는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이 말이 맞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시작이라면, 부자가 되는 첫 단추가 일단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첫 단추라면은 세상에는 진짜 지금보다 더 많은 부자들이 존재해야 돼요. 아마 몇 배의 부자가 더 많아야 될 겁니다. 지금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은 한번 넘어지신 분들, 한때 부자였는데 망가지신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이 버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은 이 말을 우린 공감하고 제발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취업을 위한, 그러니까 일단 많이 벌어야 되니까 좋은 직업과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취업을 위한 각종 스펙, 우리 뭐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직업관에 입각한 그런 대학 입시가 사라진 지 오래전 한국에서는 수십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나는 이 진로를 원해, 나는 이게 나의 꿈이야, 이런 게 없이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편하게 벌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약간 상위 서열에 속하는 그런 부류의 직업을 택해,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 가서도 대학의 어떤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스펙을 쌓아야 되고 시험 속에서 이제 파부터 사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겉 보여주기식의 어떤 꾸미기와 치장에 입각한 그런 데 시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20대 30대가. 참 딱해요. 아니 물론 이게 공부를 왜 해, 다 부동산 투자하지,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왜곡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정말 딱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가치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하는 건 문제되진 않죠. 근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남들 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20, 30대를 허비하는 분들이 많이 만나는데 참 아깝습니다. 이 머리와 이 가슴을 아우르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식으로 인생을 승부 보려고 하시는 분들, 지식으로.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다들 직업이 좋고요, 다들 학벌이 좋으신데 회사도 다 좋아. 근데 여기 왜 올까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요. 삶의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이 안 서. 시험 문제 푸는 판단력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가는 판단력은 전혀 다른 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래. 애들한테서 돈 얘기하는 게 되게 그런데 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성인이 거의 없어. 한국 사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을 좀 본받을 필요는 있겠죠? 돈에 대해서 애들을 가리키는 게 그게 왜 마치 막 수치스러운 일이고 되게 천한 거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이 전 세계가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자본이 뭐예요? 일단 쉬운 말로 돈이죠, 뭐.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좋은 대학 가라, 토익 만점 받아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정말로. 저는 만점 받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받을 수도 없지만 받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이 커서 그런 머릿속에 지식만 쌓는 좋은 스펙과 좋은 대학 가는 그런 애들을 키우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고요. 왜냐면 좋은 대학 나온 멍청이들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보통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까는데 여기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까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대한 교육, 경제에 대한 교육을 해야 돼요. 애들하고 마트에 갔어요. 장난감을 사달래요. 그래, 장난감 사주러 갔어요. 뭐 책을 이렇게 읽으면 장난감을 사주러 갔어요. 이제 하나 사러 가기로 했는데 2개를 사달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만 사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해주시면은 이해를 해요. 어린 친구들도. 아빠가 어릴 때 인형 하나 없을 때 인형이 10개, 100개 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잘못됐다. 걔네가 왜 잘못됐을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인형 100개, 10개를 부모님이 사주다 보니까 애가 망가졌다. 이거 경제교육입니다. 사상교육이 아니라 경제교육이죠. 계속 해줘야 돼요, 교육들을요. 그리고 돈 100원의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빨간색 글씨에 있는 말이에요. 돈은 버는 법과 지키는 법과 불리는 법이 있는데 이 3박자가 어우러지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 버는 법, 지키는 법, 불리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버는 법이 아니고 불리는 법도 아니고 지키는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키는 법이.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데 그 지키는 법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 싹 다 비우시고 좀 새롭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개념 자체를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끄덕이는 척 해봤자 절대 안 바뀌고요. 여기서 바뀌고 여기서 바뀌면은 여러분 내일 눈을 뜨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봐요. 그래서 적은 돈.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스펙과 내가 가진 학벌로는 이 정도밖에는 벌 수 없는데 그러면 적은 돈이라도 벌지 않습니까? 그 적은 돈이라도 벌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고 불려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실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바뀌지. 점점 좀 내려갑니다. 현황 유지도 못해요. 제 장담컨대 현상 유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내려갑니다. 이제 가라앉는 거죠. 아까 봤죠? 사도론판 위에 서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버는 거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사도론판 위에 서서 옆에다 차곡차곡 돈을 쌓고 있어요. 얼음이 다 녹으면 어쩔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선 지금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지킨다라는 말의 뜻, 그 다음에 손해봤다, 손실의 뜻. 이 뜻을 국어사전의 뜻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어사전 뜻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세상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세상의 이치에 따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 이겁니다. 파란 색깔은 제가 잘못된 생각을 적어봤어요.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다면 지키는 거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체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체로 전세 삽니다. 금전적 손실이 없다면 지킨 것이다. 그러면서 전세 살면서 선순위 대출 1원도 없는 집만 찾죠.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봐서 내가 만기 때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집만 전세 계약해서 들어가죠. 왜?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지켜야 되니까. 두 번째, 이런 분들은 더 많아요. 첫 번째 분보다 더 많아요. 이 두 번째 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잘못된 생각을 적은 거예요. 내가 돈을 벌지는 못했더라도 나는 최소한 잃지는 않았어. 내가 못 벌지언정 잃지는 않았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특히 남편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많으세요. 이런 분들. 내가 5년 전에 집을 안 사고 전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집을 샀다면 참 많이 올랐겠죠. 그런 수익은 내가 못 벌었어. 못 벌었지만 나 보증금 안 떼이고 보증금 3억, 4억 또는 뭐 5억 하나도 안 떼이고 나 잘 지켰어. 그래서 아직도 나의 자산은 마이너스 없이. 옆에 우리 동료는 비트코인 1억 하다가 한 6천, 7천 날려먹었는데 최소한 나는 손해보지 않고 금전적 손실 없이 돈은 못 벌었지만 최소한 나는 잃지 않았어.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제분이 있어서 상대방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거 물어보지 마시고 부모님 뭐 하시냐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저는 일단은 좀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참 힘들어요. 상대방 엄청 고생시킵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고생시킵니다. 속 터져 죽어요. 반 죽어요. 속 터져서 속병 나요, 이거. 이거 안 바뀌거든. 이게 진짜 안 바뀌어요. 이거 쉽게 안 바뀝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주겠어? 이거 바꾸려면은 한평생, 반평생 이상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빠르면은 50대 초반, 늦으면 60 중반에 깨닫거든요? 100세 시대니까 이제. 근데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이게. 저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 배로는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심지어 뭐 재산이 많더라도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난 안 될 것 같아.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답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지킨 것이란, 돈의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내야지만 지킨 거예요. 정말 요만큼의 수익이라도 내야지만 그게 지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요만큼도 못 벌었다면 잃은 거예요. 손실이에요. 손해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킨다. 우리 국어사전에 지키다 라고 치면 뜻이 나오고, 뭐 손실 치면 뜻이 나오는데 그 뜻을 제발 버리시고 지금 알려드리는 새로운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국어사전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대학까지는 갈 수 있지만 사회에 나오면 국어사전대로는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른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정말 여기 써있죠. 최소의 수익이라도 내야지만 그건 돈을 번 게 아니라 지킨 것이고, 그 최소한의 수익도 못 낸다면 지킨 게 아니라 잃은 것이다. 이해되나? 두 번, 세 번 보시면 이해갑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아까 봤죠. 내가 5년 전에 집을 못 사서 전세를 가서 돈을 못 벌었을지언정 나는 잃지는 않았다 생각하는 분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약 올리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에서 깨닫자는 소리예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도 손실입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많이 벌어야지만 정말 번 거고, 조금 번 거는 번 게 아니라 지킨 거에서 끝나는 것인데, 아예 못 벌어버렸으니 손해본 겁니다. 뒤에 나오네요. 풍랑 유튜버 분들 얘기 듣고. 근데 저분들을, 저는 원망하는 분들을 상담 때 만나거든요. 상담 때. 그 원망하면은 자기만 멍청한 거예요. 그 원망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또 실수하면은 또 그 실수하게 만든 사람을 원망할 겁니까? 모든 수익과 모든 손실은 자기 책임해야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할 대상, 핑계거리 찾을 대상을 만들 필요는 구태에 없습니다. 앞서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많은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례도 정말 놀랄 정도로 큰 어떤 수익을 낸 사례도 만나고, 실패하는 사례도 되게 많이 얘기 듣는데, 시장을 탓하거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탓을 한다든지, 뭐 정부 규제 탓을 한다든지, 뭐 폭락 유튜버 탓을 한다든지, 어떤 뭐 잘못된 상담해준 전문가 탓을 한다든지 의미 없어요.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수한 겁니다. 누구 탓합니까? 남편이 반대했다고요? 여러분이 설득을 못한 것이죠. 그쵸? 그리고 그 남편은 여러분이 선택한 남편 아닙니까? 누구 탓합니까? 저희 할머님이, 이제 100세를 바라보시는 할머님이 하신 말씀이, 남편 은퇴 후에 모든 책임은 아내가 지는 거다. 그게 부부다.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해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내분들이 숙제가 많아요. 해내야죠. 해내야죠. 힘내십시오. 자, 그럼 이 영상 우리 남편분들이 보여주셔서 계몽을 좀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얻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고, 파란 색깔의 어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빨간 색깔의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만큼 하루에 1도씩 바뀌면은 1년이면은 한 바퀴 돌 수 있으니까 좀 바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킨다라는 개념과 손실을 본다라는 개념을 모르시면, 이 빨간 색깔을 이해 못 하시면은 계속 잃어요. 매년 잃어요. 매 순간 잃어요. 계속 손해를 봐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자본주의는 상대평가라면은 우리 재테크 안 해도 돼요. 악착같이 안 살아도 돼요. 일정 부분, 뭐 예를 들면 5억만 모았어? 패스. 10억 모았어? 패스. 이제부터 해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쭉 가. 이렇다면은 재테크 안 해도 되는데, 상대평가다 보니까 계속 시험 점수 평균이 올라가. 나 가만히 있으면 나 내려가는 거야. 한때는 80점, 한 85점 받으면은 상위권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 평균이 95점 나와. 그럼 나는 뭐예요? 나 계속 85점 유지하고 있어. 난 내려가는 거지.
상대평가니까. 어쩐다 이거를.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이해하라. 세 번째, 돈의 가치 하락을 이해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화폐 가치 하락을 이해하자. 이거죠. 화폐 가치 하락을 이해하자. 돈에는 가치가 있죠. 근데 그 가치가 뭐 짧게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길게 본다면은 돈의 자본주의에서는 돈은 찍어내는 것이고 쉽게 말하자면 무한 공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재테크 종목을 주식을 택하시든 뭐 비트코인을 택하시든 달러든 금이든 뭐든 간에 기본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는 내려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재테크의 첫 단추를 시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돈의 가치 하락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8년, 10년 동안 그 종잣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거의 모셔놓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값비싼 최고 등급의 한우를 코드 빠진 냉동실에 넣어놓고서 나 냉동실에서 한우 언제 먹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썩었는데 이제 코드 빠진 냉장고에 넣어놓고서 한우를. 네. 왜냐면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 직장 상사한테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또라이가 존재하잖아요. 그 또라이의 갈굼을 내가 참으면서, 그 또라이의 어떤 횡포를 내가 견뎌내면서, 네? 술도 못 먹는데 회식 장소 막 끌려다니면서 술 마시고 막 재미도 없는 말 끄덕거려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서 번 돈을, 그 한우 고기를, 그 귀한 거를 썩은 냉장고, 코드 빠진 냉장고에 넣어놓고서 썩혀버린다는 소리죠.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건 파란색 글씨로 할까 그랬구나.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목표액을 모으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참 사고 싶어요. 3년 동안 못 샀어요. 그게 3년 동안 오르는 걸 쳐다보는데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근데 웃긴 건 3년 전에도 쉽게 살 수는 없었어. 예를 들면 3년 전에 전세 끼고 2억이 필요했다고 칩시다. 전세를 끼고 2억이 필요했대요. 근데 당시 1억밖에 없었어. 물론 무리하면 2억을 만들 수 있었어. 그래서 1억만 우리 모으자.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합심해서 삼겹살도 한번 못 먹으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1억을 모았어. 어떻게 모았어요? 2억을 만든 거예요. 2억을 만들어서 딱 가니까 뭐라 그래요? 전세 끼고 2억으로 사러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2억이요? 무슨 처지난 소리라고 있어요. 지금 전세 끼고 3억에서 3억 5천원짜리 매물도 거의 몇 개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또 모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1억에서 1억 5천원 더 어떻게든 모아냅니다. 수년이 걸리겠죠 또. 찾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5억 들고 5억 들고. 이거 어쩌죠 이거? 그래서 지금 필요한 어떤 부동산을 우리가 살 때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태생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무언가를 할 때 작든 크든 무리가 돼요. 무리가 돼요. 그 무리 하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무리 좀 덜 하려고 시간을 우리가 버리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고. 근데 웃긴 건 부동산 시장이 우리 한낱 개인의 사정과 개인의 형편을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줘요. 시장은 정말 냉정해요. 개인들의 어떤 여건, 지금 출발하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떠나버립니다. 그냥 때가 되면 떠나버립니다. 뒤도 안 보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으면 부동산이 도망쳐. 또 돈을 또 모으면 또 도망쳐. 이거 무한 반복. 쳇바퀴. 모으면 도망치고. 이거 미는 유행어 돼야 되겠다. 모으면 도망치고. 네. 밀어야 되겠네. 이 말 좀 밀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자꾸 반복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거품이 있죠, 물론. 세상에 우리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의 어떤 자산 형성하는 이 품목 중에 상품들 중에 거품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품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기본 골자와 개념 이해는 뭐다? 돈이 내려간다. 5년 전에 3억으로 살 수 있었던 부동산이 100가지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3억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이 30가지 남아있을까요? 하나 20가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잖아. 네. 선택할 수 있는 게 돈은 그대로인데 그 당시에 3억도 은행에 3억이 찍혀있고 지금도 내 통장에 3억이 찍혀있다면 똑같은 3억인데
할 수 있는 일의 가짓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가치는 왜 내려가냐?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정말 심심하실 때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통계란이 있어요. 통계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유동성 지표 M1, M2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돈을 지금 최근 6개월에서 7개월 들어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렇게 찍어내면 가치는 내려가는 거, 돈의 가치는 내려가는 거죠. 저금리에다가 금리는 바닥이지 화폐는 찍어내고 있지 돈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은 조금 극단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입니다만 부동산 안 올라도 돈 내려가면 부동산은 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은행은 탈출하라고 있는 겁니다. 모아두시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살얼음판이 은행이에요. 그 그림을 잘 이해하세요. 나는 양쪽에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어떤 그 현상의 결과물로서 이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내용이 저는 이해가 이거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라서 제가 글을 적은 건데 우리 소액 투자 얘기를 합니다. 소액 투자에서 그 소액 투자에서 이 소액의 개념이 이게 매년 바뀌어 지금. 소액 투자에서 이 소액의 개념이. 예를 들면은 용산을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강남을 예를 들어도 좋겠지만 용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좀 현실적인 금액이어서. 용산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용산에 뭐 빌라가 있다고 칩시다. 약간 신축급이래요. 오래된 빌라는 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구축 빌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산에 빌라가 있는데 5년 전에 투자 금액이 4천에서 5천이었어요. 전세 안고 대출 없이 전세만 끼고 5년 전에 4천에서 5천만 원이면은 한 채 샀어요. 지금 현재 1억 후반에서 2억 중반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빌라, 면적도 똑같아요. 물론 조금 더 지금 요새 진행이 좀 좋긴 하죠. 옵션도 더 좋아졌고. 뭐 어찌됐든 간에. 근데 5년 동안 5천만 원 가지고 용산에 빌라를 살 수 있었던 분이 지금 현재 5천을 가지고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기도 민망해요. 말하기도 민망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소액의 개념이 문턱이 이게 소액은 뭐예요? 내가 어느 동네에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작은 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강남이 한때 그게 2억이었다면은 최소 문턱이 강남에 정말 코딱지만한 집 하나 살 수 있을 때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을 때 돈이 2억 필요했습니다. 제 기억엔 1억 2, 3천도 있었어요. 아무튼 2억입니다 했는데 그 문턱이 어떻게 됐어요? 8억에서 9억. 최소는 이 정도. 이 제일 작은 거 하나 사는데 8억에서 9억. 어떤 단지는 11억, 12억이 된 거죠. 최소한 이제 하나 살려면 전세 안고. 이게 뭐냐고. 이거를 과연 부동산만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동산도 오르기도 했지만 돈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올랐고 돈은 내려갔고 이만큼 올라 보이네요 이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부동산이 더 오를까만 계속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돈이 내려가 버리면 여기 더 내려가 버리면 이게 안 올라줘도 올라 보이게 돼요. 이게 돈이 더 격차랑 실물과 이 화폐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다음. 그래서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이 원하시는 못 벌지언정 나는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면 이 화폐 가치 하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지킬 수조차가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버는 건 고사하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자제분들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상속으로 넘겨주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물려받아서 여러분 정말 날려먹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벌주도 한번 부모들이 크게 벌고 그 다음에 말아먹고 다시 일어나고 이게 사이클 돌거든요. 카메라 다시 신청했어요. 카메라 바꿀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평생 모은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자제분들이 최소한 불리지는 못할지언정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경제교육은 해두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애들한테 진짜 큰 돈을 주고 싶은데 우리 자녀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벌어서 줘봤자 정말 자제분들이 그릇이 안 되면 못 지킨다니까. 그럴 바에는 적당히 또는 적게나마 주시더라도 이걸 자제분이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더 값진 겁니다. 부모님이 그냥 다 큰 애들을 나이 40, 50된 친구들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 잘못 키우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절대 못 지켜낸다 주시는 것도 물려주는 거 못 지켜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적은 돈이라도 지키는 것이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저는 정말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빈말이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작은 돈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한번 강의 때 얘기했죠. 제가 처음 부동산 살 때 들어갔던 돈이 200만 원 들었어요. 200만 원. 제가 200만 원 가지고 집 사러 다닐 때 제가 엑스퍼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200만 원으로 어떤 동네에 집을 사러 다니는데 그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저를 볼 때 제 약간 모자라네, 약간 제정신 아니네, 좀 이상한 애 취급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였고 돈도 200만 원 가지고 또 얼마 있어? 200만 원 있어요. 집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헷가닥 가네처럼 이제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지역에 집을 샀는데 그 지역 부동산 사장님이 구해주신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지역 사장님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 집을. 저는 그분 때문에 200만 원으로 집을 살 수가 있었고 그게 제 부동산 첫 투자였어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사람이 정말 절박하잖아요. 세상이 그 뜻을 알고 길을 열어줘. 근데 길이 안 보이신다면 더 절박하셔야 돼. 저는 정말 절박했어요. 내놓지도 않은 집 초인종 누르고 집 팔 생각 있으면 전화 달라 그래서요. 부동산들이 저 매물 소개 안 해주니까 200만 원 살 집도 없었고. 근데 없긴 웬 거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지키는 것이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벌었으면 지켜야 되고 불려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이해해라. 잃기 어려운 재테크를 선택하라. 자, 여러분,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재테크는 해야 돼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야. 해야 돼.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연봉이 한 2, 3억 이상의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재테크는 필수예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연봉 2, 3억 넘는 분도 많이 오세요. 그분들 부류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셨어요. 자기보다 훨씬 밑에 있는 친구가 먼저 은퇴할 때 굉장히 큰 박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대학병원 의사신데 근데 우리가 은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재테크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그분은 사회생활도 잘했지만 은퇴하신 분, 조기 은퇴하신 분은 사회생활도 잘했지만은 짬짬이 재테크를 해왔고 이분은 그냥 회사에 뼈를 묻었어. 가정도 없어. 가족도 다 버리고 회사에 올인했는데 자기는 아직도 은퇴를 못하고 있어. 더 일을 더 해야 돼요. 이 노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때 상실감을 느낀대요. 우리 고소득자 의사분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재테크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웬만한 분들은 이건 필수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은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냐? 비트코인처럼 막 많이 벌거나 망하는 이런 투자가 아니라 제일 잃기 어려운 거를 보세요. 잃기 어려운 거. 많이 버는 거 이런 말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럼 막장은 아침 드라마도 아예 저는 보지 말라는 주의예요. 그럼 막장에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막장 드라마처럼 행동하게 될 사람이. 절대 아침 드라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 3, 4건 다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 돌려보기로. 너 뭐야? 큰일 나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얼마나 그 내용이 지저분하고 유치하고 막장입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제일 잃기 어려운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 재테크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재테크 중에서 제일 잃기, 손해보기 어려운 투자를 선택해야 돼요. 저는 그게 부동산이라고 봤던 거예요. 대신 저는 주식을 먼저 시작했던 친구고요. 네, 부동산 하기 전에.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주식은 돈을 불리는 데 집착하는 거예요. 정말 주식은 돈을 벌어야지만 번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뭐다? 잃지 않으면 벌어요. 이 개념이 달라.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이 개념을 깨닫는 순간 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아예 비중을 이렇게 아예 그냥 이 길로 가버리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게 이 개념 때문이었어요. 주식 많이 벌 수 있죠. 주식에 빠져있는 분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유행어는 뭐 삼성전자지. 야, 뭐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많이 올랐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냐 이런 얘기해서 야, 삼성전자 이만큼 올랐어. 야,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간단한 예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1억으로 2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1억을 번 거예요. 100% 수익이 난 거죠. 또 주식으로 1억을 투자해서 2억으로 불린 거예요. 1억 100% 수익이 난 건데 이건 같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는 게 제 주관적인 느낌인데 부동산으로 2배를 벌었다. 100% 수익이 났다.
그렇다면은 주식으로 같은 무게감의 수익이라면은 5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100%, 주식 500%가 저는 제가 느끼는 체감하는 동등한 수익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은 최소한 주식이 부동산보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제가 둘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5배는 벌어야지 같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정말 주식은 벌어야지만 버는 거고 부동산은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지키겠다. 나 잃지 않으면 된다. 그 생각이면 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서러운데 자꾸 옆에서 약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집을 살 거면, 이왕 집을 살 거면 서울이라고 해도 빌라 같은 거로 사는 거 아니야. 아파트를 사야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갈 때 그분이 느낄 심정이 어떨까요? 왜냐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아파트를 사는 게 서울은 가장 안전하고 뭐 시세 딱딱 드러나고, 그리고 아파트는 크게 내가 어떤 걸 고를 때 우리 뭐 지방에 땅을 사서 기획부동산한테 속는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가 가격이 어느 정도 아무리 초짜여도 가격은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시장에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제일 좀 투명하고 상가 토지로 갈수록 이게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상가 토지가 잘못 사면 크게 망하는 것은 상대방은 속여먹기 쉽기 때문이고, 상대방을 속여먹기 쉬운 이유는 가격 파악과 정보를 구하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보를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토지고, 그 다음에 상가가 어렵고 주택이 제일 쉽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주택을 마스터하고 상가로 넘어가고 상가 마스터하고 토지 가는 게 원래 수순이 맞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얘기가 빗나가는데, 이 말 누가 몰라.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돈이 7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7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라 사지 말고 아파트 사라고 조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니 7천만 원으로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7천만 원으로 아파트 살 수 있어? 서울에? 못 사지. 저 강북에 가도 2억 초중반은 최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7천만 원 들고 있는 친구한테 아파트 사라고 조언을 한다는 것은 약 올리는 거지 뭡니까? 그게 조언입니까? 약 올리는 거지. 이거는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가 없어. 이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얘기 듣고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이 얘기 딱 듣고서 나 7천만 원 있는데 아파트 하나 사야 돼. 알아보니까 한 2억 3, 4천은 필요해. 그러면 7천만 원 딱 빼니까 한 1억 6, 7천 모아야 돼.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처럼 모으기 시작해요. 1억 6, 7천 모으자. 삼겹살도 먹지 마. 그냥 저 1,000원짜리 소세지 구워. 이렇게 생활해서 모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2억 3천 모아서 가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3억 2, 3천 갖고 와야지 하나 살 수 있어요. 이거 무한반복되는 건데, 지금 이런 조언을 주시는 분은 그 친구를 아까 말했던 모으면 도망치고의 쳇바퀴를 하게끔 조장하는 조언이라는 소리죠. 이거는 절대로 이 말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을 해야 돼. 일단은 적은 돈이라도 벌었으면은 지키고 불리는 작업이 바로 투입돼야 되는 거지, 모아서 승부를 보겠다? 택도 없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되나? 성공사례 있으면 글 남겨주세요. 박수 쳐드릴게요. 한번 모실게요. 생방송에 한번 모실게요. 보나마나 그분은 고소득자예요. 근데 최소한 연구대상 나오는 회계사 이상급의 고소득자분들이세요. 모아서 될 수가 없어 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더 심각한 얘기인데, 아니 일단은 서울 벗어나면 안 돼. 경기도, 인천 너 이런 데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을 멀리 하세요. 이거는 조언이 아니라 약 올리는 거라니까. 약 올리는. 누군들 결론은 이거야. 서울에 아파트 사라는 소리인데, 아니 바보가 아니고서 서울에 아파트 사면 좋다는 거 누가 몰라. 근데 살 수 없는 분에게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서울에 아파트 사야지. 빌라는 안 돼. 아파트 사야지. 경기도, 인천 가면 안 되지. 서울 벗어나면 큰일 나.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 하지만 돈이 없잖아. 3천만 원, 4천만 원 있는 사람한테 서울에 아파트 사라는 조언이 무슨 도움이 돼요 그분에게. 그러면 3천만 원, 4천만 원 있는 분은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인천에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일례로 유튜브 제가 뭐 다 얘기했었으니까, 저는 제가 2015년도인가 6년도인가 아무튼 용인의 대형 아파트를 투자하고 나서 강의 때 얘기를 했어요. 저 용인의 대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용인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15년도 때는요 정말 용인 한번 뉴스 검색해 보세요. 15년도 기간으로. 미분양의 무덤이다.
미분양 무덤처럼 쌓여있다. 이런 뉴스 나올 때 용인 지역에 한번 놀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대형을 샀다고 하니까 눈이 더 커져. 제가 제정신은 아니구나. 아까운 시간 내서 왔는데 저런 제정신 아닌 사람 얘기를 내가 2시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표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용인의 대형 아파트가 전세 끼고 어떤 거는 5천 투자, 어떤 거는 4천 투자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한 3년 동안 못 오르다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한 1억 5천에서 어떤 건 1억 5천이 올랐고 어떤 건 2억 정도 올랐어요. 자, 그러면 제가 투자한 돈이 4천, 하나는 5천 이런데 하나는 1억 5천, 하나는 2억이 뛰었어요. 일단은 새해 전으로 당시에는 이 대형도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어요. 이게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저금리가 뭔지 몰라요. 저금리가 뭔지 몰라요. 그쵸? 저금리를 체감을 못하겠죠. 그리고 당시에 그 4천만 원 갖고 계신 분에게 저도 상담을 하면서 제가 용인의 대형 아파트를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반응이 웃긴 게, 이 사람이 전문가가 맞아? 라는 표정.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 시점에 4천만 원 있는 분의 상담을 제가 하면서 제가 정말 이 속에서 우러나서 권하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거랑 용산빌라 기억나요? 한 4, 5년 전에. 근데 그냥 표정은 제가 느끼기에 나 상담 괜히 왔구나. 괜히 시간 버리고 돈 벌어서 여기 상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듣고 가는구나. 이런 표정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차갑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게 남고, 막 친절하게 대해줘봤자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잠깐 요 30분 상담 동안 자극은 돼서 우리가 충격파는 들어왔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집에 들어가면은 관성의 법칙처럼 자꾸 돌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한 말투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안 먹혀. 제가 말했잖아요. 상담받고 그거를 실천하는 분이 열에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9분은 못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서 다시 묻습니다. 똑같은 거 또 묻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샀죠. 근데 웃긴 건 질문의 내용이 바뀌었죠. 당시에는 5년 전에는 강남 아파트 살까 말까 물어보신 분이 지금 5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와서 묻는 것은 강북 아파트를 살까 말까를 묻는 거죠. 고민의 내용만 바뀌는 거지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고민할 수 있는 때가 행복한 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은 고민의 질이 바뀌어요. 수준 낮아지는 질문으로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돈은 내려갔고, 아까 말했잖아요.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가짓수가 줄어드니, 내 돈은 그대로고 선택지가 확 내려온 거예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강남 아파트를 사 마라 고민하는 분들은 행복한 줄 아셔야 돼. 3년 후에는 그 고민은 아예 말끔히 사라집니다. 그냥 자양동 가서 살까 말까로 다시 지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그냥 제가 글을 좀 적어봤는데요. 요거만 읽고 이제 마칠 건데요. 돈의 온도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을 좀 적어봤어요. 말로 할까 하다가 글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캡처해서 한번 이렇게 읽으시라고 하면 글로 적어봤는데요. 돈의 온도를 이해하라. 얼음보다 차가운 게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돈에는 다양한 온도가 있습니다. 돈의 온도를 결정짓는 것은 돈을 소유한 분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차갑지만 때로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게 돈입니다. 이 차디찬 돈을 우리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차가운 돈을 벌고 불리면서 누구보다 멋지고 뜨겁게 쓰고 싶은 게 저만의 돈에 대한 철학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돈에 대한 철학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단순히 목표가 부자, 좋은 목표는 아니겠죠. 좀 더 멋있는 철학적인 목표를 잡는다면은 부자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되겠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 돈을 따뜻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도서입니다.
지금 1차 후원 2천만 원 후원을 했고요. 2차 후원은 조만간 할 거예요. 2천만 원 도달했어요. 2차 후원을 조만간 할 겁니다. 우리 난치병 어린이 친구들이 좀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고요. 몸이 불편한 것도 안타까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메인 화면에 걸려있는 영상이 부동산 영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난치병 어린이 도서 설명과 구입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우리 부자병법 유튜브 메인 채널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셔도 되고,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파크 도서나 우리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게 13,5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해 주셔도 되고, 이왕 돕는 김에 정말 1원 하나 빼지 않고 좋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좀 돕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거나 부동산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 메인 그 소개 영상 보시면 좋겠고, 2차 후원 2천만 원 후원 또 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고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마치는 내용으로는 이번에 1차 후원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들으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다음주에 뵙겠고, 다음주 월요일에 9시에 부자병법 영상 유튜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병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여임의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실내에서 촬영하다가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도서, 우리가 1차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조만간 2차, 3차 2천만 원 단위로 계속 후원을 할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후원으로 우리 아픈 어린이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이 또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행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2층 본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사랑의 열매 측에서 많은 신경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네. 이 도서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서 내가 사줄 테니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용기를 주시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라겠고, 많은 서로 응원하면서 좋은 사회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사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여임의 가족분들이 크게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부자병법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함께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계층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책을 한번 직접 판매해 보겠다라고 용기 내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 누나가 되었어요 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구입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아픈 친구들이 나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부자병법 라이브 방송 잊지 마시고 월요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